일부 시각에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 누가 5천만 원 수익을 낳냐? 그러면 5억 10억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전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식시장 움직이는 사람들은 100억 1000억 1조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금투세가 유예미 폐지된다면 저는 한국 주식시장 매력이 있다고 봐요. 자, 또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이제 요 책관에서 좀 질문 드려야 되는데,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한국 경제 좀 어땠다고 보시나요? 안 좋았죠? 미국은 좋았죠. 좋았죠. 네, 다른 나라도 좋았죠. 좋았죠. 네. 진작 넘어갔어야 됐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가 지금 네. 죽쓰고 있어가지고 코스피가 잘 되기 어렵고요. 다만 주변을 돌아보면 한국 주식시장만 투자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또 여전히 생겨났습니다. 특정 뭐 테마라든지 특정 트렌드 업종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파괴적인 그런 수익률이 나온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가 좀 그랬죠? 제가 이제 관심이 많았던 쪽은 K-뷰티, 뷰티, 화장품, 네. 그다음에 K-푸드, 푸드, 식음료, 그리고 제가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상당히 좋았던 분야가 또 방산 분야. 대단히 의미 있는 섹터는 아니에요. 네.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올해 요런 분야를 투자한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크게 갈렸다. 우리가 어차피 미래를 여쭤본 게 아니라 K-뷰티, 푸드, 방산에서 크게 올랐던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K-뷰티의 대장주는 실리콘2였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름도 몰랐던 중소형 기업이었는데 지금 대장주가 됐고요. 그 다음에 푸드에서는 삼양식품이 삼양. 가장 많이 올랐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한화죠. 네. 이렇게 근데 세계 섹터가 전체 섹터의 시총으로 봤을 때는 의미는 좀 다른 섹터 대비 약한데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는 요인은 뭐죠? 제가 일단 방사는 잘 모르니까 빼고 말씀드리면 뷰티하고 이제 푸드 같은 경우는 제가 책에 뭐라고 적었냐면 K의 반란이라고 적었거든요. 이게 K가 잘 된다는 거는 누구나 잘 알아요. 제가 미국 나가서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기, 관심, K 콘텐츠, K 문화에 대한 이 이해도 되게 올라갔죠. 그런데 그러면 잘 나가는 거지 무슨 반란이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K를 얘기한다면 주로 콘텐츠였습니다. 뭐 기생충,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그다음에 BTS, 뭐 이런 쪽이 잘 나간다. 그래서 뭐 드라마 주식들, 영화 주식들, 엔터 주식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몇 년간 상당히 좋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뷰티랑 푸드였잖아요. 이건 몇 년간 이런 거 투자한다고 하면은 주식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어요. 2015년 이후로 이 사드 미사일 배치된 이후로 화장품이 잘 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내수시장은 한정적인데 대부분 중국이랑 동남아를 나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뷰티들이 뭐 아모레라든지 LG생건을 대표한 이 대형주들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몇 년간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아예 달라진 것이 대형사가 아니라 이름 모를, 저희 둘 다 남자니까 화장품을 여자들보다 훨씬 적게 쓰잖아요. 저는 그 기업이 상장돼 있다는 건 알지만 이게 무슨 브랜드지? 본 적도 없는 애들이 몇 천억 단위의 시가총액이 되면서 미국, 유럽으로 진출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 푸드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뭐 롯데, 뭐 농심, 뭐 이렇게 유명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이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가격 인상 트렌드 이런 쪽에서 뭐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뭐 일부 라면 아니면 뭐 핫도그 이런 생각지도 못한 품목들이 또 이것도 미국이라든지 유럽과 같은 구매력이 있는 대형 국가에서 인기를 끌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걸 봤을 때 제가 상당히 소외돼 있었던, 하지만 요놈들이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이런 서양 국가들로 나가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제가 K 중에서도 반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란은 근데 언제나 대부분 제압당하기 마련, 역사적으로. 이 반란 뷰티 푸드는 2025년에도 좋은 흐름일까요, 그러면? 괜찮을 수 있다고 봐요. 괜찮을 수 네. 있다. 좋냐 나쁘냐는 미래의 일이니까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왜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전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중국에 우리나라 화장품을 정말 많이 팔 때, 그럼 중국 사람들이 화장품을 총 구매하는
비중 중에서, 금액 중에서 뭐 예를 들면 1년에 10만 원을 쓴다라고 했을 때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는 게 몇만 원에 이뤘어요. 수십 %.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 화장품을 많이 사기 어려웠던 국면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인디라고 하는데 이 이름 몰랐던 작은 회사들이 실적을 많이 내고 주가가 많이 올라서 와 이거 대박이다, 정말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인구도 많고 구매력이 많은 사람들의 화장품 구매 중에서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는 비중은 아직 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대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세가 아니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커질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어린 친구들, 불닭볶음면도 그렇고 무슨 립글로즈도 그렇고 선크림도 그렇고 틱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행에 민감하니까 한번 써보는 정도. 하지만 내가 주식을 한식으로 바꿨다든지 아니면 내가 많이 바르는 일부 뭐 스킨케어 브랜드들을 모두 K-뷰티로 바꿨다든지 이렇지 않기 때문에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 수도 있다. 저는 항상 뭔가 잘 되는 업종에 대해서 작가님이 물어보시면 올해 잘 됐으니까 내년에 안 될 거예요 라는 식으로 얘기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갈 길이 많고 그리고 플레이어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업체들 그리고 외국에 나가는 음식 업체들이 많아서 저는 그 중에 몇 개 잘 고르면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게 전체 흐름이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케이팝이든 뭐 드라마든 콘텐츠가 핫해지니까 그 영상 속에서 그 가수가 바르던 그 가수, 그 배우가 먹던 그 장면에 그 음식과 그 뷰티가 연결되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없이 이게 되진 않았을 거니까. 그럼 뷰티 푸드 다음은 뭘까요? 저는 다음이 뭔지를 잘 모르겠을 뿐더러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을 찾을 이유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아직 이 뷰티나 푸드 쪽에서도 분명히 더 성장할 만한 여력이 있는 회사들이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뒤져보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조금 부연을 하면은 앞에 K 컨텐츠가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컨텐츠는 사실 돈 벌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정말 큰 노력을 들여서 아주 일부만 대박 나는 거거든요. BTS가 대박 났지만 BTS가 아닌 다른 기획사, 다른 아이돌들이 열심히 안 한 거 아닐 거예요. 그 확률이 낮은 게임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3대 기획사네 4대 기획사네 이렇게 했는데 과점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 이외에는 투자할 만한 기획사가 사실은 상상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없어요. 근데 이 뷰티라든지 푸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게 회사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이 K 콘텐츠가 이미 길을 잘 닦아놨잖아요. 고속도로를 힘들게 닦았어. 그랬더니 얘네들은 그냥 쓱 지나가는 수혜를 받는 부분이라서 자기 회사들이 잘하던 그런 개발 능력, 마케팅 능력만 좀 발휘하면 충분히 지금 국경 없는 소셜미디어 사회니까 판매하기가 상당히 쉬워졌다는 것도 이들한테는 좀 가점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미국 주식시장은 좀 어떻고 지금 한국 주식 하신 분들 말씀하신 대로 K뷰티, 뭐 방산, 푸드 아니고 몇 개의 특정 종목 빼고는 대부분 계좌가 별로란 말이죠. 근데 미국 주식은 대부분 아주 뭐 빨갈 거예요. 뭐 미국 주식 뭐 모르는 거 투자했겠어요? 다 M7 투자했겠지. 미국 주식 여전히 앞으로도 매력적으로 보시는지. 1, 2년을 봤을 때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주식이 잘 갔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잘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점점 비싸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회사 펀드만 보면 국내 펀드도 있고 해외 펀드도 있거든요. 비중이 어떻게 되죠? 지금은 5대5입니다. 근데 해외 펀드의 수익률이 최근에 더 많이 올라갔어요. 국내는 좀 지지부진하고. 근데 저희의 액션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국내는 여전히 포지션을 유지하고 해외 중에 많이 올랐던 걸 이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 저희 포트폴리오가 전 세계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들도 분석할 때 보면 와 미국에 있는 기업들 참 멋있죠. 훌륭해요. 분석하는 재미도 있고 하지만 결과는 비싸다. 지금은 좀 사기 좀 꺼려진다. 이렇고 국내 같은 경우는 반면에 맨날 뻔한 주식이야. 우리나라 성장 여력도 동력도 떨어져 있어. 기분이 안 좋아. 분석할 때는 기분이 안 좋지만 야 그래도 이거 너무 싸지 않니? 야 PER이 뭐 5배밖에 안 되지 않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저는 국내 주식시장이 매력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이렇게 보고요. 다만 하나 이제 변수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 금융투자소득세. 이게 지금 올해 연내에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결정이 난다는 말도 웃긴 게 별일이 없으면 1월에 시행이에요. 시행이 기정사실이고 시행 전에 혹시 뭔가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사견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만약에 도입이 되면 국내 주식시장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 없던 세금이 생기는 것처럼 부자들을 짜증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 부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주식을 많이 팔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팔 수 있는 거고, 일부 시각에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 누가 5천만 원 수익을 났냐, 그러면 5억 10억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전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식시장 움직이는 사람들은 100억 1000억 1조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 금투세가 유예 및 폐지된다면 저는 한국 주식시장 매력이 있다고 봐요. 근데 도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주저주저 지금 분위기로는 하는 거죠. 어떻게? 저는 이제 제 업이 펀드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길 바란다.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사업에 안 좋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도 뭐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지만 그래서 검색은 많이 해요. 저랑 제 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로는 유예 또는 폐지인데 지금 2년씩 유예를 2번 했단 말이에요. 이 법안이. 얘기 나오는 걸로는 유예 쪽에 무게를 두고 유예가 기존보다 기간이 길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2년보다 길어지면 만약 3년, 4년이라고 치면은 그 정도에는 경기 사이클이 한번 돌 거니까, 경기 사이클 돌면 우리나라가 미국 주식시장보다 유리해요. 미국 주식시장은 성장주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조금 어떻게 보면 강하지만 상승장에서는 좀 덜 오를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경기 순환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안 좋은 듯 보이나 경기가 불황에서 호황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상승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서 한 3, 4년 유예만 나와줘도 주식시장에 좀 괜찮은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요. 금융투자소득세만큼 또 이슈인 게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금융주, 자동차주, 지주사 상승세도 심상치 않았는데 한국 주식시장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엮여서? 그것도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일부 기관 투자자분들도 이게 우리나라 체력을 바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안 될 거야,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일 거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주식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돈을 많이 벌고 잘 버는 회사가 주가가 오른다 이거든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많이 벌든 안 벌든 지금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해줄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일회적인 요소이고 정부라든지 어떤 사회 시민기관에서 아무리 입김을 불어일으켜도 기업이 돈을 못 벌면 그거는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두자. 그리고 우리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데 집중을 하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미 이 얘기가 나온 지 좀 됐잖아요. 작년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그때 주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한번 사실 그때가 일회적으로 올랐다고 본다면 지금 다시 이 뭐 밸류업 지수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지배구조 개선 이런 거에만 너무 기대기에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팩터들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표님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가 올해 1분기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뭐 6만 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는 사야 된다. 진짜 강하게 사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그게 삼성전자가 이제 깜짝 놀라셨죠. 한 8만 8천원까지 갔었나요? 갔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는 또 대표님 당연히 상황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바뀔 테니까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에 6만 원 붕괴됐단 말이죠. 최근 1년 중 최저가 쓰고 있는 이유랑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싸진 가격이라 볼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반도체 업황이 올해 4분기 기점으로 꺾인다는 부정적인 전망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팩트만 보자면 삼성전자가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주가 안 좋았을 때, 그 다음에 올해 한 상반기에 주가 좋았을 때, 지금 주가 안 좋았을 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단 한 번도 그 1년 동안 실적을 잘 낸 적이 없어요. 사실 반도체 분야에서 계속 안 좋았습니다. 디램 시황이 그렇게 좋아진 적이 없어요. 작년 말 올 초,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쯤에 좋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안 좋으니까 디램 가격이 언젠간 올라갈 거니까 삼성전자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 오를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팩트만 보면 저는 1년 동안 틀린 거죠. 근데 그 중간에 6개월 새에 HBM, 엔비디아
AI 이런 게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만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만 맞힌 거죠, 저는. 네. 이렇게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맞힌 결론을 것처럼. 맞춘. 네.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지금 팩트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다시 D램 가격에 집중한다면 D램 가격이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낮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도 올라가고 주가가 오를 것이다. 네. 아마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런 말씀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면 팔 시기는 언제냐?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을 때다. D램 가격도 상당히 높고 삼성전자가 투자도 엄청나게 하고 그리고 뭐 메가 트렌드네 슈퍼 사이클이네 얘기가 나오면 아쉽지만 그때 팔고 나오자.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드렸을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D램 가격이 앞으로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도체 얘기해 주셔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요즘에 반등 다 했잖아요, 사실. 다 올라왔죠. 지금 정고점 140달러 근처 138달러까지 왔는데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우리나라에 뭐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있잖아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두 회사가 엄청 올랐던 건데 그렇죠. 어느 순간 이후로 두 개의 주가는 달라져 있더라고요.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는 왜 엔비디아 이번 상승에는 같이 못 간 거예요? 아마 제 추측으로는 네. 그 비중이 작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는 엔비디아가 파는 그 칩의 매출액과 그거에 따른 이익. 그게 너무 비싸. 아니 근데 실적 잘 나와. 이런 거에 따라서 오르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처음 엔비디아가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뭐 1년 만에 10배 오르고 막 이랬을 때 네. 우리 한국 투자자 중에 해외 주식을 사지 못하거나 사기 싫으신 분들이 야 AI 반도체 하드웨어 수혜주가 뭘까 찾았더니 뭐 한미 반도체도 나오고 하이닉스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던 거죠. 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네. 이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었네. 물론 엔비디아랑 거래도 하고 HBM 반도체에도 연관은 있지만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죽쓰고 있네. 그러니까 올랐던 사람은 팔고 주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 보니까 그렇게 매력 있진 않다. 라고 해서 지금은 다시 떨어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회사들도 결과적으로는 뭐 AI와 관련이 있다 뿐이지 반도체 업황이 전 좋아져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면 다시 오를 거고요. 삼성전자가 오를 때 되면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때 되면 반대로 엔비디아는 떨어지는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오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는 거의 그래픽 칩 지금은 이제 AI 서버용에 쓰이는 그거의 이익이 대부분이 팩터가 스윙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또 있으니까 반대로 그게 좋아지면 엔비디아는 이제 더 이상 AI 반도체 칩의 주문이 늘지 않네? 실적은 잘 나오지만 뭐 밸류에이션 너무 비싸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는 오르고 미국의 나스닥은 조금 쉴 수도 있죠. 자, 모니터는 2025 이 책에 인공지능 산업군의 지속 가능성 파트도 쓰셨던데 2024년 메가트렌드 인공지능이었죠, 확실히. 네. 그중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돋보였는데 2025년에는 이 흐름 지속되나요? 저는 하드웨어에서 네. 좀 바뀔 것 같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썼고요. 그렇지만 그 시기는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좀 정리해서 말하자면 AI에 대한 관심도는 2024년보다 2025년에 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2026, 2027, 2018까지 갈 때까지도 여전히 살아있는 테마일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되고 그 테마에서는 엔비디아 지금 독점인 약간 그런 하드웨어 전성시대에서 소프트웨어 회사 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지금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께서 음식점을 차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집기도 사고 가구도 주문하고 뭐 사람도 고용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이런 돈 쓰는 단계. 그러니까 그 옆에서 후라이팬 팔고 뭐 재고자산 팔고 가구 만들어서 팔고 이러신 분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충무로 이런 데서 돈을 벌고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나서 다 지어진 다음에는 더 이상 인테리어 할 것도 없고 후라이팬도 다 샀고 의자도 다 샀으면 그렇죠. 누가 돈을 버냐? 장사를 시작한 사람이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AI 반도체 칩을 많이 주문해서 이제 가져왔는데 이거를 언제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할 거냐가 문제고요. 근데 제가 2026, 2028, 2027, 2028로 좀 늘어지듯이 오래 가는 테마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음식점은 그냥 짜잔 이제 오픈했습니다. 뭐 인스타그램 마케팅 돌리고 하면 바로 손님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AI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지금 개발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가 돼서 작가님이나 저나 보시는 분들께서 AI 돈을 더 지불해야 되겠어. AI 서비스 나 구매하고 싶어. 그 중에 이 브랜드, 이 회사 걸 라고 할 때까지는 좀 경쟁 단계, 개발 단계가 필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챗GPT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오픈 AI죠. 그 다음에 그 회사만 이 대형 언어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페이스북을 하는 메타
또 가지고 있고요. 구글도 가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별도의 코파일럿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기업 분석하거나 종목 찾을 때 전부 다 써보거든요. 챗GPT만 쓰는 게 아니라 코파일럿도 쓰고 라마도 쓰고 제미나이도 써봐요. 그 얘기는 하나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높은 가격을 부과하기는 아직 무리라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이 돼서 만약에 챗GPT가 정말 좋네, 구글의 제미나이보다 확실히 뛰어나네 라고 하면 제가 구글의 제미나이를 지우고 챗GPT만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걸 알고 요놈 봐라, 내 것만 쓰네? 그럼 너 유료로 써. 또는 가격 비싸게 매길 거야. 이런 일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때쯤 되면 소프트웨어 회사들 중에서 AI 승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찾는 방법은 첫 번째는 하나의 업종에 좀 집중돼 있는 놈이 좋아요.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 전 분야의 AI를 다 씁니다. 뭐 구글 맵에도 쓰고요, 지메일에도 쓰고요, 제미나이도 쓰고. 그러니까 어떤 게 특정 요소가 탁 잘 됐다고 해서 구글의 전체 매출액이나 이익이 확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그 서비스에 AI를 얹어서 뭔가 잘 된다고 했을 때는 돈 벌기가 상당히 쉬워지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건 머니트렌드 2025지만 2024 쓸 때쯤에 AI 관련된 영어 학습 앱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회사는 어차피 영어를 가르치는 소프트웨어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여러분들도 판단하기가 쉽고, 그게 잘 된다고 했을 때는 그 회사가 성장하는 게 폭이 구글이 성장하는 것보다는 더 빠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중에서 독점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 학습 앱은 이거야, 뭐 동영상 편집 앱은 이거야, 건축 설계 앱은 이거야 라고 이제 누가 생각해도 그런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름만 얘기 안 했다 뿐이지. 그런 것들은 AI를 도입했을 때 향후에 돈 벌 확률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AI 시장도 OTT의 넷플릭스처럼 하나 정도로 나중에 정리된다는 거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우리가 OTT의 1등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가 무슨 검색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소프트웨어의 1등, 뭐 AI의 1등 이런 게 아니라 뭐 영어 교육 분야 AI의 1등, 동영상 편집 AI 1등, 이런 회사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죠.